자, 이제 시작할 거고요. 우리 여기서부터 제가 쭉 빨리 필요한 개념들 위주로 빨리빨리 지나갈 테니까 제 얘기를 귀로 들으시면서 요 내용을 보시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암기장 책을 옆에 펴놓고 쓰셔도 괜찮고, 요거는 이제 파일로 드리니까 아이패드나 뭐 태블릿 이런 데 다운받으셔가지고 쓰시고 또 지워버리고 또 쓰시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웬만하면은 막 다른 부연 설명은 하지 않고 빨리 쭉 지나갈 테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유아교육개론 발달의 개념과 원리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발달의 개념은 성장, 성숙, 학습으로 나누어지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증가, 키가 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숙은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 같은 기능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소근육, 대근육을 쓰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학습은 경험이나 연습에 의해서 의도적인 행동의 변화, 공부해서 뭔가 변화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피아노를 못 쳤는데 치게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경험이나 연습에 의한 의도적인 행동 변화를 의미하는 학습입니다. 자, 발달의 원리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발달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방향과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세분화 발달, 이제 뭐 대근육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소근육 발달하고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두미 발달, 여기 이제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 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근원 발달, 여기 심장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세부적인 말단으로 나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발달은 연속적이면서 점진적입니다. 연속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계단식으로 보는 관점도 사실은 있는데, 연속적, 점진적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분절적으로 보지 않고 연속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발달에는 민감기가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 또는 민감기라고 합니다. 발달은 각 영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발달 이론 중에 성숙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성숙주의의 대표자는 게젤입니다. 게젤은 성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뭐 저절로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준비도, 표준행동 목록, 이것이 게젤의 주요 개념입니다. 준비도란 요거 외워두셔야겠습니다. 유아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성인이 유아의 발달에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준비도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표준행동 목록, 요거는 유아의 발달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표준 행동 목록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 발달의 기본 원리를 다시 보시면 발달 방향의 원리가 있습니다. 방향은 어떻게? 두미 발달, 근원 발달. 두미 발달은 머리부터 끝, 이 발 쪽으로, 근원 발달은 심장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손끝 말단까지 이루어지는 발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호적 교류의 원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상호적 교류의 원리. 자, 요것은 인간은 좌우 양측면으로 오른손, 왼손, 좌뇌, 우뇌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점차 효과적으로 체계화된다. 자, 그리고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가 있습니다. 구조는 대칭적이지만 기능면에서 어떤 한쪽이 우세하게 발달한다고 하는 것이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규제의 원리가 있어요. 인간의 성장은 스스로 자신에 맞게 단계를 조절해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막 발달했다가 어느 날 또 일부러 뒤로 퇴보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발달 스케줄을 갖고 있어요. 발달 계획이라고 하고, 그래서 게젤은 발달 스케줄 검사를 고안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4가지 영역, DQ, 4가지 영역, 운동기능, 적응행동, 언어행동, 사회적 행동에서 발달 지수라고 하는 DQ를 사용했습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이 있습니다. 발달 이론 중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서는 성격 구조가 원초화, 자아, 초자아로 나누어지고, 원초화는 쾌락의 원리에 따릅니다. 그리고 자아는 이제 현실의 원리를 따르는 그런 성격 구조입니다. 초자아는 규범과 질서, 규범과 질서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도덕적 통제 지침을 관할하는 그런 자아입니다. 자, 성격 구조는 원초화, 자아, 초자아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고요.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가 있는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남근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남근기는 이성의 부모에게 집착하고 동성의 부모와 동일시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기에서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보시면은, 에릭슨은 이제 프로이드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에릭슨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그래서 발전시켰습니다.
에릭슨의 이론은 전 생애에 걸친 발달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는 크게 8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대체로 3단계인 주도성 대 죄책감 요 시기에 해당합니다. 발달의 주요 대상으로는 가족과 부모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때의 주요 특징은 자유로운 탐색과 호기심을 통해서 주도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억제나 처벌 이런 거에 의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책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는 프로이드의 단계에 의하면 남근기입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앞 시기, 우리 유치원에 오기 조금 전 시기가 되겠죠. 이때는 자율성 대 수치심의 시기입니다. 자, 이때는 발달의 주요 대상이 부모이고요. 이때는 프로이드의 단계에서 학문기에 해당합니다. 자, 요 시기의 특징으로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자율성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이때 과잉보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치심을 경험하지 않도록 자,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면 아이들은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에릭슨의 발달 단계 3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 요게 대부분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 자, 사회학습 이론은 반두라죠. 근데 이 반두라를 행동주의랑 같이 묶어서 보기도 하고 분리시켜서 보기도 합니다. 자, 행동주의 보시면 행동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은 직접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유아의 외현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법칙을 밝혀내려고 하고 있고 발달을 단계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정신분석 이론이라든가 뭐 에릭슨, 프로이드의 이론 이런 것들은 이제 단계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건 연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동의 질적 변화를 강조해서 주로 실험 방법, 실험하는 방법, 자극 대 반응 이렇게 실험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먼저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인간은 수동적 존재다. 자극이 있어야 반응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고, 자, 고전적 조건 형성의 대표자는 파블로프와 왓슨입니다. 자, 파블로프는 개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전적 조건 형성을 보여주었고, 왓슨은 고전적 조건 형성을 아동에게 적응시켜서 영아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 스키너부터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은 인간은 능동적 존재이므로 환류를 통해서 학습한다. 능동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한테 주는 반대 보상이 좋으면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별거 아닌 거 주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좀 선택을 인간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이란 어떤 뜻입니까? 어떤 반응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보상을 하면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이게 조작적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선택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도 어떤 건 많이 해주고 어떤 건 조금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학습자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적 보상이라는 것은 강화와 벌 대표적으로 선택적 보상의 종류는 강화, 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아동 행동의 변화를 보시면 강화와 벌로서 바람직한 행동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강화 용어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정적 강화, 좋아하는 걸 주는 겁니다. 음식이나 스티커 같은 거. 부적 강화도 있습니다. 요거는 싫어하는 거를 빼주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연속적 강화는 매번 강화를 규칙적으로 쫙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헐적 강화가 있습니다. 요거는 반응의 횟수와 반응과 반응 간의 시간 경과 이런 것들을 좀 불규칙하게, 간헐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하다는 뜻이에요. 불규칙하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 효과가 더 높은 거는 간헐적 강화가 더 높아요. 불규칙하면 언제 이게 올지 모르잖아요, 상이.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벌. 자, 강화 보셨고 이제 벌이 있어요. 벌은 수요성 벌과 제거성 벌이 있습니다. 수요성 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꾸준과 벌이고요. 그 다음에 제거성 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를 빼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자극을 빼는 거. 요게 제거성 벌이에요. 제거하는 방법으로 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벌의 종류에는 수요성 벌, 제거성 벌이 있고요. 자, 프림에게 원리입니다. 유아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동이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강화물로 사용하는 것이 프리맥의 원리입니다. 프리맥의 원리는 아이들마다 보상 기제가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책 읽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다 이러면 책 읽는 거를 상으로 주고, 그다음에 축구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다 이러면은 축구하는 것을 상으로 주는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화물은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다. 같은 아이도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런 행동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형, 조성 있어요. 조형, 조성은 점진적으로 행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조형, 조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 수정이 있습니다. 행동 수정의 방법으로는 소거와 차별 강화가 있습니다. 소거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 강화를 주지 않는 거. 이게 소거고요. 자, 차별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얘가 막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잘했어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차별 강화입니다. 자, 행동 수정의 주요 방법으로 소거, 차별 강화 이것들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체계적 둔감법이 있습니다. 체계적 둔감법은 공포를 일으키는 자극에 점진적으로 노출시켜서 공포를 소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유치원에 가는 걸 너무 막 무서워하는 그런 영유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하루 종일 엄마와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한나절만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아침에만 같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통학 차량 태워서 보내면 되잖아요. 자, 그런 방식의 체계적 둔감법. 공포를 일으키는 자극에 점점 노출시켜서 공포를 소거시키는 방법, 이것이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자, 그리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인간을 이제 훨씬 더 그래도 아까 행동주의보다는 훨씬 더 주체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발달은 아동과 환경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상호 결정론.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막 인간을 수동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관찰학습의 과정을 세분화했습니다. 주의집중, 파지, 운동재생, 강화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관찰학습의 단계 먼저 주의집중이 있습니다. 학습자가 모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집중을 가지는 단계이고, 파지는 잠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집중을 통해서 얻은 모델의 행동이 학습자의 기억에 전이되는 단계, 잠깐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재생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했으면 사실은 어떤 학습을 이미 습득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더 할 거냐 말 것이냐 그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동기화 과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화의 종류는 직접, 대리, 자기 강화가 있습니다. 직접 강화는 직접적으로 칭찬받을 때, 대리 강화는 누가 칭찬받는 걸 본 거예요. 자기 강화는 자기 스스로 막 자기한테 강화를 주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개념도 얘기했는데, 자기 효능감이란 성인의 피드백에 따라서 유아가 서서히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맞는 롤 모델을 선택하고 아이들은 자기 효능감을 길러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제나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 잘할 거야. 나는 시험 붙을 거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발달 이론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인지발달 이론은 대체로 구성주의 인식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성주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삐아제와 비고츠키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보시면 사고 과정, 생각하는 과정과 이를 반영하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모든 유아의 인지발달이 동일한 순서를 지닌다고 보고 있는 것이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자, 인지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기제로는 도식. 자,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또는 행동의 조직화된 패턴이고 경험에 근거해서 구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형화. 평형화는 환경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인지구조 간의 정신적 균형을 맞추는 것을 평형화,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적응.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 기제로는 동화와 조절이 있습니다. 유아가 새로운 정보를 자신이 이미 아는 인지 구조에 포함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적응 과정이라고 보았고, 적응 과정을 위해서는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각물이나 사건을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이해의 틀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인지 과정입니다. 그리고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인지 구조로는 새로운 사물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기존의 인지 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화와 조절 기억해 주시고요.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형식적 조작기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대체로 전조작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조작기 유아의 특징, 자기중심적 사고, 직관적 사고, 물알론적 사고,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미숙한 거죠. 근데 조금 좋은 거 있어요. 표상적 상징을 이용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가자카 놀이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의 급속한 발달.
요게 이제 아이들 이제 요때 전조잡기 유아의 굉장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7살 애들 이런 애들은 약간 구체적 조잡기의 특성을 지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전조잡기의 특성을 구체적 조잡기의 특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 조잡기의 특성은 무엇이냐? 탈중심화, 탈자기중심적 사고, 조망 수용 능력을 획득, 조작적 사고 가능, 보전 개념 획득, 유목화, 서열화, 부분과 전체 개념 발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게 공부시켜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이론이 있고, 비고츠키는 이제 역동적 평가나 이런 것들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자, 근접 발달 영역 비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비계의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공동 문제 해결, 상호 주관성 이런 것들을 중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자, 비고츠키가 이야기한 언어 발달의 단계, 초기 언어, 순수 심리 언어, 자기중심적 언어, 즉 혼잣말, 그리고 내적 성장 언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발달은 비조직적 더미 사고, 혼합적 사고라고도 해요. 그리고 복합적 사고, 개념적 사고. 자,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언어 발달과 사고 발달을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상승작용을 같이 서로서로 하게 됩니다. 자, 삐아제와 비고츠키를 대조해서 보시겠습니다. 삐아제의 발달 이론의 발달의 원동력은 학습자, 비고츠키는 사회 및 문화 환경, 그 다음에 삐아제의 발달의 기제는 평형화, 비고츠키는 내면화, 그 다음에 삐아제는 언어의 역할을 언어는 사고의 지표에 불과해. 언어 별거 아니야. 비고츠키는 언어가 사고 발달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았고요. 학습과 발달 관계를 봤을 때 삐아제는 발달이 학습에 선행한다. 이렇게 보았고, 그러니까 발달 단계대로 학습시켜야 돼. 이렇게 본 반면에 비고츠키는 학습이 발달에 선행한다. 왜냐하면 뭐 비계를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발달은 달라진다고 본 것이고, 상호작용 보시면 삐아제는 또래 간의 발달이 비슷한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반면에 비고츠키는 지적으로 유능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삐아제 같은 경우에 경험의 형태가 타인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동화 조절을 거치는 것이고, 비고츠키는 성인과 유능한 또래가 학습 및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비계를 제공해주고 근접 발달 지대에 머물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정보 처리 이론 보시면 중다 저장 모형을 가지고 있고, 기억 저장소로는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단기 기억은 작업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자, 인지 처리의 과정이 주의 집중, 시연, 부호화, 인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자, 인출과 망각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인지, 초인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자, 인지 처리의 과정을 다시 보시면 주의 집중, 자극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반응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연, 입으로 좀 중얼중얼 해본다던가 이런 거, 소리 내고 반복하는 거, 부호화, 인코딩, 정보를 이제 머릿속에 막 암기해서 넣는 거예요. 인출, 장기 기억에서 정보를 끄집어내서 이제 시험장 가서 답 쓰거나 이렇게 하는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생태학적 체계 이론입니다. 자,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가 있습니다. 미시체계, 중요하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유아는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유치원 선생님, 친구, 뭐 부모님 이런 것들이 이제 미시체계가 되고요.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외체계는 유아가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부기관, 사회복지기관, 대중매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를 모두 다 포함하면서 거기다가 문화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이런 거고요. 시간체계는 전 생애에 걸쳐서 사회 역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체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발달 이론을 쭉 비교해 두었습니다. 정신분석, 학습, 요거는 이제 행동주의론, 그 다음에 인지적 관점에서 보시면은 삐아제, 비고츠키, 그 다음에 정보처리 이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회 맥락적인 관점에서 브룸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 있습니다. 자, 정신분석학적 이론 보시면은 생물학적 본능이 양육 환경을 통해서 발달 단계의 진전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보았고, 비연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인생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습 이론, 요거 이제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이죠. 여기서는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았어요. 그런데 사회학습 이론은 그래도 조금 이제 능동성을 좀 인정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
삐아제와 비고치키의 이론이 있습니다.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능동적인 존재로 가정을 했어요. 그 앞에는 능동적인 존재를 보지 않은 거예요. 사회학습 이론, 행동주의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아이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요인을 별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비고치키는 인지검사에서 학습의 잠재력. 그래서 이제, 그 역동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잠재력 이런 것들은 이제 근접 발달 지대하고 연결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보 처리 이론 요거는 이제 컴퓨터 뭐 뇌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연구한 그런 이론이고 그다음에 브룸펜브레너의 인간 생태학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화하고 좀 이제 인간의 그런 환경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것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인지 발달입니다. 인지 발달 보시면 자, 우리 유아들은 전개념적 사고를 합니다. 전개념기적 사고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요한 특징으로는 상징적 사고. 이건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업적이에요. 상징적 사고 유아기의 특징입니다. 상징적 사고의 대표적인 용어들 정신적 표상, 지연 모방, 상징놀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좀 미숙한 것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해요. 그 다음에 물활론적 사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환적 추론. 전환적 추론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잘못된 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전개념기적 사고이고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 요것도 이제 좀 미숙한 그런 사고의 특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직관적 사고. 이게 이제 직관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아동의 인지 발달을 설명하는 것에서 직관적 사고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부족한 거, 미숙한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직관적인 사고 안에 보시면 보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존 개념의 부재. 자, 보존 개념이란 무엇입니까? 외형이 변하더라도 양수, 길이, 면적 등의 물리적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보존 개념이에요. 찰흙 한 덩어리 꾹 누른다고 양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한 덩어리 누가 더 붙여주면은 변하지만 자, 그게 보존 개념이고 가역적 사고가 부족하고 직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직관적인 판단의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있어요? 연필 2개 놔두고 이 앞쪽에서 보고 이게 더 크네 했는데 보니까는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연필이.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직관적 사고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역적 사고가 부족한 거는 큰 컵에 있는 우유를 조금만 컵으로 옮겨 담으면 이게 더 적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비가역적 사고, 요건 뭐예요? 반대 절차를 밟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역적 사고는 이제 반대 절차를 밟으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 이렇게 아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유목 포함 개념도 부족합니다. 상하 유목 간의 위계적 관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서열화의 한계, 서열화는 뭐죠?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이런 것들이 이제 서열화입니다. 상위인지, 이건 메타인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신의 사고에 관한 지식입니다. 상위인지가 유아 시기에 점점점 발달해 가는 거예요. 인지적 자기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추론 능력은 크게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귀납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모아서 나중에 하나의 원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귀납적 추론을 더 잘해요. 처음에. 그래서 비둘기도 발이 2개지, 병아리도 발이 2개지, 닭도 발이 2개지, 그래서 새는 발이 2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연역적 추론은 어떤 원리를 주고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추론인데, 자, 이 연역적 추론 조금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연역적 추론 뭐 공식 주고 그 여러 문제 풀어보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연역적 추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기능. 집행기능은 좀 고등한 사고 능력이에요. 갱신, 억제,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적 유연성을 보인다던가, 잘 뭐 적응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집행기능인데, 이제 스스로 막 좀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집행기능이에요. 자, 여기 집행기능은 종합적 인지능력, 고등 인지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조절. 학습도 자기조절하고 정서도 자기조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집행기능입니다. 집행기능에는 정서적 집행기능과 인지적 집행기능이 있는데 유아 시기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발달해 나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정서발달과 사회성 발달 보시면 먼저 정서발달 보시겠습니다. 정서발달 이론은 생물학적, 인지발달적, 그다음에 사회학습,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정서발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정서 표현에는 1차 정서, 이건 단순하게 기쁨, 슬픔 뭐 이런 것들이고, 자, 2차 정서는 여러 가지 정서가 결합된 것인데 대표적으로 자아인식의 정서가 있습니다. 자, 정서 표현이 사실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아 개념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성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이런 거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정서의 이해해 보시면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아이들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 능력도 발달하게 됩니다. 자, 정서 조절은 언어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때 유아 시기의 주요 과업은 부정적인 정서를 사회 맥락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자, 아이들은 성인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 전략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 부모님, 뭐 이런 분들이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서 지능이 있는데 이것은 큰 만족을 위해서 현재의 만족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골먼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자, 정서는 이제 하나의 지능, 능력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볼 것이겠지만, 골먼의 정서 지능 안에는 정서 인식, 감정 조절, 자기 동기화, 감정이입, 대인관계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뭐 자기 동기화 이런 것들이 현재의 만족을 좀 참을 수 있는 능력하고 관련성이 있겠습니다. 자, 사회성 발달 보시면 자아 발달이 있어요. 자아 발달 안에는 자아 개념, 자아 인식,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아 개념은 자신을 보는 눈, 자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아 시기에 나는 나구나, 엄마는 엄마구나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가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아 시기에 도덕성 발달이 일어나게 되죠. 자, 도덕성의 개념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판단 능력.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걸 내 기준에 의해서 구별하는 거. 요게 이제 도덕성이고요. 규범을 그래서 이제 준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요인이 도덕성 발달에 다 포함돼요. 그런데 주로 도덕교육에서는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도덕성에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인이 다 수반돼야 도덕성이 사실상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아교육에서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도덕성은 인지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도덕성 발달 이론, 프로이드는 양심과 자아 이상, 즉 초자아가 아이들의 도덕성 발달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양심에 가책받는 거, 자아 이상은 이제 내가 이런 규칙을 지켰으니까 뿌듯해. 뭐 좋은 긍정적인 쪽, 요게 자아 이상입니다. 자, 삐아제는 전도덕, 타율적 도덕, 자율적 도덕 이렇게 나누었어요. 자, 우리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타율적 도덕성 단계, 선생님이 시키니까 해야지, 엄마가 시키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콜버그는 전인습, 인습, 후인습 이렇게 3단계로 나누었고, 각각의 단계들을 또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자, 전인습 단계 안에는 벌과 복종 지향, 그리고 개인적 보상 지향이 있고, 인습 단계에는 착한 아이 지향, 법과 질서 지향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발달합니다. 자, 1단계인 벌과 복종 지향은 어떻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벌과 칭찬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행동, 나쁜 행동이라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 보상 지향에는 나한테 뭐가 좋지? 나한테 사탕 주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 보상 지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착한 아이 지향. 자, 여기서부터는 타인의 승인, 좋은 평가를 받는 행동을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하면 선생님이 칭찬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4단계는 법과 질서 지향. 요건 이제 공동체를 좀 의식하는 거예요. 사회 질서는 지켜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 여기까지 발달합니다. 자, 성역할의 발달 보시면, 성역할의 개념은 성역할 고정관념도 있어요. 근데 이 고정관념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성역할 사회화. 이 사회에서 남성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여성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이제 습득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로운 성역할의 개념으로 심리적 양성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생물학적인 성과 상관없이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을 습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심리적 양성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능력의 발달이 있는데, 사회적 능력의 종류에는 사회인지, 정서 이해와 조절, 친사회적 행동, 공격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사회인지 보시면, 사회인지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 파악하는 거예요. 사회를 이렇게 딱 느끼는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즉, 사람과 관련되는 재반 특성에 대한 사고와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회적 행동. 여기서는 이런 행동해야지. 대인관계에서 나타내는 표면적인 행동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인지. 요거는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내재적 과정. 어떤 사고의 절차에 의해서 얘가 사람도 인지하고 사회도 인지하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인지라는 용어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반두라의 상호 결정론 모델이 있습니다.
자, 반도라는 유아의 행동, 환경, 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아이들이 사회적 도식을 만들어 나간다고 보았어요. 사회적 도식에 따라서 행동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겁니다. 사회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사회적 도식이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자, 마음이론 있습니다. 마음이론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기분이 어떤지 등을 추측할 때 사용하는 추론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발달 경향 보시면 3세 유아의 마음이론은 욕구이론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뭐. 그 사람한테 어떤 믿음이 있다. 뭐 틀린 믿음, 뭐 정확한 믿음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 5세 유아의 마음이론이 있는데 4, 5세 유아는 믿음과 욕구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꾸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걸 알아야 사회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세 유아의 생각은 다른 사람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4세 유아의 마음이론의 수준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믿음, 욕구, 요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조망수용 능력입니다. 조망수용 능력 보시면 삐아제의 자기중심성이 탈피되면서 타인의 관점과 입장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조망수용 능력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는 유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요 시기의 조망수용 능력의 특성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망수용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 셀만의 조망수용 능력 발달은 크게 5단계가 있는데 우리 유치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 2단계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단계는 이제 미분화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단계는 사회정보적 단계. 사회정보적 단계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자기반영적 단계에선 그래도 맞아. 내가 저 때는 나도 슬펐지. 이러면서 좀 그 사람 마음에 좀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하면서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0단계 미분화, 1단계 사회정보적 단계, 2단계 자기반영적 단계입니다. 자, 자신의 정서 이해 및 조절 보시면 이제 아이들의 자신의 정서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자, 정서의 원인과 결과, 행동적인 신호에 주목하고 그리고 정서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정확하고 복잡해집니다. 자, 4세 이후가 되면은 어떻게 신념이 행동을 유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적인 요인이 정서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로 확장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서하고 신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엄마의 신념을 좀 바꿔가지고 엄마의 감정을 좀 바꿔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애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유아기의 정서 이해와 표현을 보시면은 공포와 불안, 분노, 적대감, 질투, 행복, 호기심 훨씬 복잡해졌죠. 자,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해 나가게 됩니다. 정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감정 상태 및 정서와 관련된 생리학적 과정의 발생, 강도, 지속 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를 막 이렇게 화난다고 막 화를 내거나 뭐 이러지 않고 적절하게 화나는 것을 표현할 줄 아는 거. 이런 게 정서 조절입니다. 유아의 정서 조절은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서 조절 능력이 발달한 유아는 정서적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나는 뭐 원래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또래 집단에서 인기가 높게 됩니다. 성인이 감정을 다루는 것을 관찰하면서 전략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에 성인과 유아의 대화나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 조절 능력을 길러줄 수가 있고 정서 조절 능력은 우리 유아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친사회적 행동부터는 잠시 후에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